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의 9차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경력 짧지 않고요. 대통령 인수위 경험도 2번 있고 또 청와대 경험까지 두루 했기 때문에 외교안보 현안, 용산 집무실, 또 정의당 내부 사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소개 적절하죠? 아이고 뭐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일단 북한 쪽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태양절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생일. 네.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도 보이고 네. 레드라인을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넘었죠. 그 3월에 이미 그 ICBM 발사를 네.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2월 말 3월 초에 했고 또 그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최장거리 이게 뭐 화성 15형이냐 17형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주 궤도에 올려놨어요. 네. 이거는 2018년 이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고 이제 핵 모라토리엄은 완전히 깨졌다. 앞으로 파상적인 전략적 공세가 예상된다. 파상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억제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지금이 바로 전략 공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몸값을 높이고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이런 진영 간의 대결에 편승함으로써 보다 어떤 전략의 판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주민 결속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명절에는 여태까지 해왔듯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 무력을 과시하면 김정은의 지도력이 이게 돋보이는 거죠. 네. 네, 그런 내부 정치 목적이죠. 최근에 촬영된 위성사진 보면 열병식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솔 미사일이 종류별로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의식하는 거는 고체 연료 ICBM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지금까지 한 건 전부 액체 연료인데 네.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겠다고 1월에 공언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다음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저번에는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성능이 얼마나 향상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가 시험을 한 적이 있죠. 실제 발사가 됐죠. 이런 면에 본인들도 강대국 대열에 끼어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어디까지 진척된 거냐. 지금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문제지만 그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어디까지 건조되느냐. 그렇죠. 대형 잠수함이 필요하죠. 예, 2,000톤급, 3,000톤급 다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윤석열 그 차기 대통령 그 취임 요 시점이 가장 한반도 정세에 민감하고 불안정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희가 그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복구 정황 보여주는 위성 사진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보면 3월 31일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주변에는 눈이 덮여 있는데 네. 도로는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좀 녹아 있고 그렇습니다. 토사 더미가 좀 치워지거나 땅이 다져지거나 네.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선 4월 3일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핵실험이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한동안은 그 갱도를 이제 지금 3번 갱도 나오고 4번 갱도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2018년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갱도 입구를 폭파시켜 버렸거든요. 그랬었죠. 불능화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 불러다가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다 복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핵실험의 의중은 이제 과시가 된 거고요. 지금 그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돼 있고 핵실험을 할 경우에 많은 장비가 동원이 될 텐데 그 장비 진입의 준비를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본격적인 핵실험 준비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7차 핵실험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언제 할 거냐. 요것은 그 서방이 또 하는 걸 봐서 뭐 반드시 뭐 4월 15일 태양절에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예측하면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의 문제지 의지와 준비는 끝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 자, 서욱 국방장관이 원점 정밀 타격 거론한 뒤에 네. 북한 쪽에서 연일 뭐 아주 거친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요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의뢰 그냥 해왔던 정권 출범 때마다 해왔던 이런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질적으로 좀 달라진 겁니까?
이번에 원래 육군에 미사일 사령부가 있었어요. 공군에는 또 방공사령부가 있었고, 그런데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격상이 됐다. 거기에 국방장관이 가서 그 행사를 공개하면서 원점 정밀 타격을 얘기했다. 그리고 준비는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미사일이 1000발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의 이제 ICBM 발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력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어떤 대응 퍼포먼스가 있었던 거고, 또 일전에 북한이 ICBM 쐈을 때 우리 동해에서 한미 미사일 합동 사격을 했어요. 그랬었죠.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예, 그런 만큼 강대강의 그 기조가 아주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그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 발언을 했다는 여러 차례 부분들, 했었죠. 예, 이런 부분들하고 결부해가지고 북한이 역시 그 한국의 어떤 대응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양상이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아마 5월 초까지도 또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솔직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네. 약간 좀 이중적으로 보이기도 하던데요. 남측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네.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해 온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또 해요. 어떻게 봐요? 네, 그 부분은 작년 10월에 그 북한의 국방박람회, 네. 국방박람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조선과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우리의 핵무기는 방어용이고 억제용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번에 조금 더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남측의 대응에 따라서 이 핵무력의 타격은 충분히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건데, 거기에 주적이 아니다, 뭐 남조선에 먼저 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반복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핵무력 강국이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보통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 뭐 핵으로 먼저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은 핵을 가진 나라는 자제하거든요. 대부분 억제용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 되는 우리가 핵 강국이니까 그 핵무기는 이런 정도로 관리하는 거고, 우리 이 핵무기 불안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러면서 계속 핵무기 증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기조가 반복된 거다. 그러나 김여정이 나서서 한마디 함으로써 이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사전의 그 명분 만들기, 정당화 작업, 일종의 어떤 정치적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시간 문제로군요. ICBM을 추가로 쏘거나. 예,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 동안은 선제 타격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인수위도 똑같은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군보다 주한미군 기지를 먼저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10여 분간 한 그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배석자 없이 독대했다. 네. 참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뜻밖의 이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미국의 특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한미 정책 협의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규모로 보냈어요. 네, 박진 의원이 단장이죠. 예, 박진 의원이 단장이죠. 여기에 관통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겠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 군사 당국을 만나서 당선자도 직접 전달하고, 또 특사가 미국 가서 조야에도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 자산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 집요한 요구가 이제 전개될 거라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내미는 청구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산 집무실을 마련하는데 미군 내 그 용산 기지가 언제 빠져나가느냐가 이 정부 그 집무실 용산 시대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아직 10%밖에 안 됐어요. 네. 거의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환이 자꾸 늦어지는 건 환경오염 비용 치유 문제 때문인데. 오염 정화 처리 그렇습니다. 문제. 사실 빨리 반환해 이러면은 미국은 얼른 가져가 하고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먹튀가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 비용은 이제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반환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거 용산 시대는 모처럼 집무실 이전을 뭐 결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스타일 구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동맹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이 들어주냐 마냐 그러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미국도 한국에 대한 청구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2008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1월 인수위 때
빨리 한미 정상회담하자.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하니까 바로 미국의 청구서가 그러면 소고기 수입 개방을 하면 그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하면 훨씬 좋겠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 바로 받아버려요. 그런 청구서입니다.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국의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비군사 장비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군사 장비로 한국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이제 있고 유럽이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는데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나 LNG,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 쪽으로 돌리는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국내 에너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그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교가의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예, 이 부분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더 나아가서는 군사 공동 훈련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쪽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아시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는 문제라든가. 그 흐름은 계속 진행돼 왔던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시아 지역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 기동군 형태로 동원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여태까지는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반도 방위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초월해서 어떤 신속 기동군으로 주변 지역에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많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이 우리한테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청구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언론에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 뭘 청구하겠다 그러는데 그 미국이 그런 청구를 그럼 바로바로 들어줄 거냐? 한국에 보낼 전략 자산이 실제 있느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으로 미군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보내는 청구서는 바로바로 들어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건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자꾸 한미동맹 강화, 뭐 전략자산 전개 이러니까 북한이 ICBM 쏘는데 우리가 무장국가로서 이 어떤 억지력을 갖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닌데. 이게 거저주는 게 아닌데 그런 것에 어떤 이면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미국하고 접촉했던 박진 의원이 이번에도 똑같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유사한 게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항상 준비된 전략이 있다. 이걸 바로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 사드 포대를 지금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데 네. 필요하다면 우리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돈 주고 관련한 사겠다.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빨리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사드라는 무기가 대량 생산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8개 방공포대가 다 무장이 안 돼 있고 해외 수출 사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건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대량 생산됐다면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사드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진화된 사드의 최신 버전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통합 운영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 방어 자산이 통합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사드를 샀다 하면 그거 우리 거냐? 결국은 미국 자산하고 통합이에요. 미국의 최첨단 정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이 무기는 제대로 효용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 한국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한 정보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미가 정보가 융합되니까 요 사드는 미국 돈 주고 산 거고 요 사드는 한국 돈 주고 산 거고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사드가 그 사드고 동일하게 한 명의 지휘관에 의해서 같이 동원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발전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다. 이런 면에서 설령 우리가 돈 주고 산다 한들 중국이 그건 한국 돈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고 요건 미국 돈 주는 거니까 안 되고 이런 이중 기준을 발휘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비관적으로 봅니다. 중국의 반응도 달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주한 미 대사 지명자가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CVID 용어를 썼어요. 네. 사실 이 용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안 쓰다시피 해왔던 용어인데 바뀌었죠. FFVD라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모종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북한 협상 비핵화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론이 설 자리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먼저 북한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비핵 개방 3천인데요. 비핵 개방 3천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동일 인물이에요 그때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쉬운 정권을 만난 겁니다. 아, 오히려 쉬운 정권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건 이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게 뭐 말이 그 복잡한데 저 이면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명해요. 윤석열 당선자 측은. 목표도 최종 목표만 제시하고 그거 외에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강성 어떤 선명한 메시지로 대북 강경책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요. 너무 선명하니까 해석에. 더 좋은 조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으로 나오면 우리도 강, 선 대 선, 강 대 강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남북한의 전략이 단순화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해석이 쉬운 정권, 어떤 면에서는 또 상대하기가 편한 정권일 수도 있어요. 작년 말 올해 초 이 상황을 쭉 보면 우리나라도 SLBM 과시하기도 하고 네. 미사일 체계 계속 과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 흐름은 정권이 바뀌면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군요. 예, 그 부분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성숙해진 어떤 무기의 영역입니다만은 사실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 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미사일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SLBM 우리도 쏴서 성공했는데 핵탄두가 없어요. 재래식 탄두예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쏘건 육지에서 쏘건 어차피 핵무기가 아니고 그 육지에서 다 쏠 수 있는 거 바닷속까지 가져가서 쐈지만은 결국 육지에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뭐 못하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사일이 뭐 1000기가 넘고 SLBM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재래식 탄두로 그 양적인 우세와 또 어떤 정밀 무기를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저 초토화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만은 근데 이건 알아야죠. 북한의 SLBM은 핵무기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핵 대 비핵의 무기 체계 대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력의 공백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메꾸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핵 공유 혹은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도 종종 나오잖아요. 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희망은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의 그 핵 정책이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NPR 핵태세 검토 보고의 대략적인 내용이 예고가 됐는데 그 핵을 공유하려면 전술핵을 미국에서 많이 생산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아에는 단 한 발의 미국 핵무기도 없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핵 없는 세상, 오바마의 정책을 계승하기 때문에 핵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줄이겠다. 그다음에 그 전술 중력 핵탄두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탄두가 아니라면 물속에서나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순항 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해야 되는데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하겠다고 한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해 버렸어요. 따라서 그런 전술핵은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 계획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전술핵을 쓴다는 얘기냐? 이 부분은 우리 희망과는 당선자 희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전술핵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바이든 정부는 색깔이 다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 했어야 돼요. 그때는 전술핵을 늘린다는 정책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다만 한 가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핵무기를 핵으로 공격받지 않았을 때도 쓸 수 있다. 네, 사용 지침을 약간의 사용 지침 수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전술핵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또 이런 경우에는 전술핵을 증강하지 않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 추궁과 어떤 동맹국 안보에 대한 무책임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그럼 북한이나 중국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저희가 봐도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다. 문제는 전술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핵 공유나 재배치를 하고 싶어도 할 물건이 없는 거 아니냐. 없어요. 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나온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동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해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 네. 이런 주장들은 계속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되려면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와 국민 감정이 네.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거지 군사 협력은 아니다 그러는데 가장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안보 협력이 공동군사훈련이라고 미국이 얘기한 거예요. 그 2월 24일 날 호노룰루에서 있었던 한미일 삼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그 얘기를 하고 일본도 얘기한 건데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돼 있고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순서로 나가는 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그 인터어퍼러빌리티, 그 상호 운용성 제고라는 단계인데 이거는 공동군사훈련, 그 다음에 상호 인적 교류, 그 다음에 안보 정책 조율이에요. 이 집단적인 공동의 안보를 할 수 있는 정책 목표 조정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공동군사훈련을 함으로써 같은 데이터를 한미일 지휘관이 동시에 같은 화면에서 보고 동일한 판단을 하자는 취지가 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소미아 그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사협력 부분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또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이렇게 나서준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 안보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일본이 또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해주고 한국하고 공동군사훈련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한미동맹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다. 이거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 미국의 인태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일본을 그렇습니다. 앞세운. 예. 그래서 인태 전략이 있고 소지역주의로는 동북아 안보 협력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는 거는 지금 미국으로서 매우 절박하고 다급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 한미일 군사 협력, 군사 공동훈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파악이 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아직은 정부 출범 전이니까요. 네. 인수위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새 정부의 국방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네. 보시죠. 자, 국방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집무실. 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오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국방부가 최대한 이사를 서두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서 저희도 일단은 제일 그 우선순위로 당선인의 집무실, 새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당장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설명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국방부는 당장 오늘부터 이사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문서 파기하고 일부 집기를 빼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미 시작이 돼 있고 하지만 시간은 걸리죠. 일단 한미연합훈련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시간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실이 한꺼번에 다 입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집무는 국방부 청사에서 한다라는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니 완전히 집무실을 갖추지 못한다면 임시 집무실에서라도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인수위의 설명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저 말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에는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통의동에도 하루도 안 있겠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 첫날 바로 들어가겠다는데 처음에 인수위 뭐라 그랬어요? 통의동에서 당분간 정권 출범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입장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통의동에서 하루도 안 있으면 국방부가 준비가 그때 당시에는 안 돼 있을 거니까 그럼 대통령 혼자 몇 명 데리고라도 들어가면은 아마 핵심 참모만 들어가면 네. 비서실과 대통령이 분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수 인원은 통이동에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 입주가 아니고 그다음에 임시 입주실 뭐 처음엔 천막 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정상화되면 또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건물 내에서. 그래서
서두르는 것도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 초기의 거부감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는 이렇게라도 입장하면은 맨날 대통령 직무 중에 이사하는 거 다 보일 거고 같이 이삿짐 나르실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비서들은 더 통이동에 떨어져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되겠느냐. 용산 시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알려질 겁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초기의 그 혼란, 뭐 위기관리센터, 경호상황실, 그다음에 국방부의 어떤 추가적인 몇 단계에 걸쳐 나눠진 이사 이거하고 대통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 집무실이 임시 집무실이 있는 거하고 다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그냥 이게 뒤엉켜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안 과연 문제없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전 솔직히 우려됩니다. 근데 이미 뭐 이전은 기정사실이고 네. 예비비도 책정이 돼 있고 돌이킬 수 없고 네. 아무튼 10일 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용산에서 열릴 거란 말이죠. 네. 이쯤 되면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혹은 아예 이렇게 되면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글쎄 뭐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 이제 그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당선자께서 조금 더 폭넓은 공론의 어떤 그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인수위는 천천히 가라고 건의를 하는데 당선자가 다 뒤집어 버리는 이런 행태가 다른 국정에서도 그럼 나타날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요 용산권만은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이런 어떤 그 국정 스타일 이런 것보다는 협의와 경청, 공론의 리더십은 언제 보여주실 거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집권을 해서 조금 면모를 좀 일신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이런 어떤 행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군사 안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시기가 힘드신가 봐요. 아니, 절대 못 받아들이죠. 이런 무리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안보부처를 상대로 50m 안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분단 국가,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걱정들을 했습니다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네. 경기지사 출마 이야기 계속 나오던데. 네. 그 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고 안보 현안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돌연 지방자치에 참여해가지고 단체장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건 제 소임도 아닐 뿐더러 사실 제가 해야 될 소명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KBS에 와서 지금 이렇게 국가 안보를 이야기해야 되는 제 자리를 당분간 못 떠난다. 그래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뭐 출마, 뭐 불출마 이런 의사도 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정치부 기자님들 이름 빼서 기사 써주세요. 네,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봅니다, 정말. 예. 정의당 차원의 6월 지방선거 전략이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정치개혁의 공간을 대폭 확장한다. 지금 국회에서 이미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70여 명 의원들이 서명해서 최근에 국회 본청에서 정치개혁 농성이 벌어지고 있고 정의당도 가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힘으로 지방 그 분권의 시대, 자치의 시대를 열자. 뭐 이런 어떤 그 마지막 승부처를 띄워야지 지금 정의당은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공간도 없어요. 수없이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떤 결기를 보일 때가 됐고 이것은 뭐 정의당의 몇 프로 득표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대의와 가치 그것을 확산시키는 가치 선거다. 그런 데 하면서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심상정 대표가 정치개혁법안 처리하고 네. 그 뒤에 위성정당이 대거 등장하면서 네. 완전히 실패했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지금의 정치개혁을 또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네. 국민들 속으로 민생의 깃발을 들고 깊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치 제도, 선거 제도, 법 개선 네.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년에 걸쳐서 쌓아온 공든탑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 단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만 무너졌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하니까 민주당도 가세하고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정치개혁법안 통과시킨 거는 즉시 무력화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정치개혁의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그 20년 정치개혁의 그 역사, 그 노력은 이것은 어떤 국회에 국민의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는 새로운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내자는 얘기고, 양당 정치에선 민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대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당은 어떤 새로운 어떤 선거제도 하에서 우리가 어떤 생존의 공간도 찾지만은 결국은 기득권을 닮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닮은 정치로 이 정치의 생태계를, 성격을 변환시키겠다, 전환하겠다. 이거는 필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저희는 바라고요. 찍어주신 만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는 어떤 그 다당제 시대가 이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30년 민주화의 역사 위에 새롭게 건설해야 될 어떤 새로운 시민의 나라, 국민의 나라, 바로 정치개혁에서 출발한다. 촛불 시민이 광화문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주저앉았다. 이제는 그걸 다시 살려내서 이제는 정치개혁의 에너지를 복원한다. 뭐 지방선거도 그런 어떤 대의를 갖고 다들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시민을 설득해라.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많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초의회에서부터, 네. 기초단체에서부터 예. 쭉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구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호소가 먹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